경기 후 발언에서는 침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서가 루이스 해밀턴을 언급하며 말한 내용이고 그는 또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두 경기에 카타르와 아부다비에서 더 강해져 돌아올 것이며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바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약간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페라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에서의 두 번의 퇴출과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무기명 경기에서의 페라리, 맥라렌의 실격 후 해밀턴의 8위, 르클레르의 4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라스베이거스에서 페라리의 더 나은 성과를 기대했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경기 중 최소한 포디움 경쟁을 위해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바서는 이번 시즌처럼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는 바서가 했던 다른 발언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해밀턴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맥라렌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랭크 소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으며 이는 지난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를 보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채널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는 모든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뉴스를 다룹니다. 댓글로 주신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바설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장과 단어를 말했습니다. 페라리의 시즌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즉, 제 생각에 페라리의 시즌 후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매우 흥미로운 기사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라리는 최악 중 하나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시즌 중 하나입니다. 저도 이 기사에 동의합니다. 바서와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 최악 중 하나입니다. 승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며 이는 2021년 이후 처음입니다. 두 명의 드라이버 중 한 명, 루이스 해밀턴은 포디움에 오른 적이 없으며 이는 2014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중국에서의 이중 실격은 팀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두 명의 드라이버가 동시에 같은 그랑프리에서 제외된 것은 처음입니다. 플랭크 소비로 인한 제외를 본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시대의 최악의 결과로 2020년을 제외하고 명백한 이유로 2019년에 금지된 엔진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서는 페라리의 최악의 시즌이 아니라고 팀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장난하는 건가요? 드라마가 아니라고요. 제 생각에 이번 시즌은 페라리에게 엄청난 드라마이며 시즌 시작 전 발언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타이틀을 위해 싸우고 싶어 했으며 모든 사람들은 페라리가 올해 타이틀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해밀턴 자신도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의 세계 챔피언에게 길 위에 있지 않고 부정확하며 언더스티어가 있는 차량을 주었고 현재도 그러하며 충격적입니다. 즉 그런 결과를 낼 때 드라마가 아닌 시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며 페라리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매우 드라마틱한 시즌이며 페라리의 참담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승리에 익숙했던 역사적인 팀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시즌입니다. 저는 해밀턴이 페라리를 승리로 이끌고 타이틀을 위해 싸우기를 바라며 페라리가 타이틀을 획득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틀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시즌 동안 정상에 가까워지면 언젠가는 타이틀을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맥라렌도 약간 그런 식으로 레드불에 가까워졌고 작년에는 제조사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드라이버 타이틀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런 시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이스 해밀턴의 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밀턴은 슈마허 시대의 페라리의 주기를 재건하려 하고 있으며 슈마허 시대의 페라리를 기억합니다. 몇 년간 팀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로리 번, 로스 브라운, 진 터트가 도착하여 페라리에서 역사를 쓸 수 있는 우승팀을 구축했습니다. 제 생각에 해밀턴은 페라리에서 슈마허가 했던 시즌을 재현하려고 하며 그가 성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극적이며 7번의 세계 챔피언에게 그런 차를 준 것은 거의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밀턴은 항상 정확하고 완벽한 차를 운전하는데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메르세데스 B10, B12를 기억합니다. 엄청난 공기, 역학적 하중을 가진 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전하기 힘든 차와 뒤에서 싸워야 합니다. 바서는 미디어와의 대화에서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와 이야기하면서 경기가 힘들 때 경기 후 5분 만에 TV 인터뷰를 하는 건 그들에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즉 경기를 치르고 5분 후에 인터뷰를 할 때 TV에서 발언하기 어렵습니다. 아드레날린 감정, 주말 이 시점, 이샷감에서 약간의 거친 발언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이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는 해밀턴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상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 나중에도 추가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났을 때, 일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 차가 제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파일럿들이 매우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바서와 동의합니다. 즉 차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고 팬들에게도 솔직히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서 인터뷰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그가 말한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에서 해밀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팀과 함께 더 잘하기 위해, 팀을 더 잘하도록 밀어붙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디어에 하는 발표보다 더 중요한 파일럿들의 임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있었던 시즌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즌은 극적이었고 루이스 바서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최근 두 주말은 브라질에서의 철수와 멕시코의 벌칙 등으로 인해 해밀턴과 르클레르에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캔디 오스틴, 죄송합니다. 오스틴은 해밀턴에게 순수 성능 면에서 최고였고 해밀턴은 오스틴에서 다른 경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라리가 브라질과 멕시코 모두에서 성능이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즉 오스틴에서는 해밀턴이 샤를 르클레르와 함께 성능 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같은 상황에 있으며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차가 부족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도 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즉 다른 모든 이들은 적절한 성능과 세업을 찾았을 때 페라리의 성능이 없었습니다. 저는 라스베이거스도 떠오릅니다. 모두가 페라리가 드라이 세업으로 예선을 치렀다고 했는데 사실 예선이 젖은 상태였죠. 그런데 다른 팀들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했지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르클레르는 운전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하며 특히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예선에서 그가 운전한 차량이 도로에 붙지 않고 계속해서 막히고 운전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페라리의 그렇게 극적인 시즌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프로젝트에서 모든 것을 잘못했고 트랙에서 보이는 것은 페라리에게 걸맞지 않으며 페라리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이 참사를 가능한 빨리 끝내고 2026년을 생각합시다. 2026년부터 팀을 재건합시다. 매년 다음 해를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재건이 필요하며 페라리 프로젝트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속성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맥라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 이 선언을 먼저 보여줍니다. 브라질 그랑프리 이후 몇몇 팀들이 비아의 풀랭크 바닥의 과도한 마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보고가 있었고 그 결과 라스베이거스에서 맥라렌이 실격되는 일이 있었으며 같은 이유로 카타르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모니터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카타르에서 맥라렌에 지면 높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니에서 한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으며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멕시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멕시코의 텔레메트리 데이터이고 랜도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를 비교해서 두 선수의 모든 랩을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그랑프리 후반부에 그들이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게 보이고 이론적으로는 10번째 랩부터 60번째 랩 사이에 맥라렌의 최고 속도를 11,000분당 회전수로 제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인 스트레이트에서도 이전 랩들에 비해 속도가 제한된 것이 보이며 이는 바닥 플랭크의 마모를 줄여서 연맹이 허용하는 최소 기준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조절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효한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속도로 갈 때 플랭크가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은 아스팔트에 더 많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속도에서 더 높은 포르포이징이 있으면 멕시코의 긴 직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뒷차보다 상당한 이점이 있을 때 이 경우 르클레르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멕시코 경주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 맥랄에 대한 위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속도를 제한하고 플랭크의 소비를 줄이며 연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머무르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경주에서 벤투리 채널에서 더 나은 성능을 얻기 위해 차체를 낮췄습니다. 왜요? 레드불이 페르스타펜과 함께 타이틀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레드불은 최근 경기에서 계속해서 단자식을 개발해왔으며 여러 팀 감독들 사이에서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2026년에 더 중점을 두고 어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차량을 개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레드불은 2025년 말까지 단자식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제공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맥라렌은 여름 휴가 동안 2025년에 업데이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쟁자들에 비해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레드불이 맥라렌을 따라잡았고 맥라렌은 최근 경기에서 레드불의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단좌식을 낮추고 바닥 높이를 낮추며 벤투리 채널에서 더 많은 하중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플랭크 바닥의 마모 위험을 더 크게 가져옵니다. 이것이 분석의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했기를 바랍니다. 맥라렌이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2025 시즌에 업데이트를 계속했다면 아마도 단자식을 낮출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플랭크의 소모를 그렇게 많이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맥라렌이 2026년에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빨리 업데이트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가볍게 결정을 내렸고 제 생각에는 거의 무모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페라리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페라리는 맥라렌과 같은 결정을 내려 2026년을 목표로 중간 시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페라리는 버릴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페라리는 앞서 말했듯이 0승, 포디움에 오른 적이 없는 드라이버, 즉 실패할 운명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제조사 2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지만 메르세데스가 이렇게 뛰어난 상황에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2026년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지만 맥라렌은 제조사 타이틀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 타이틀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업데이트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레드불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실수였습니다. 최근 시즌에서 지배적인 팀인 레드불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 여담을 하고 싶었던 것은 맥라렌 내부의 경쟁이라는 다음 주제를 소개하는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스 바르스타펜이 개입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트랙에서 두 맥라렌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코너를 도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드리프트하고 많이 미끄러지며 다른 하나는 안정적이고 확고하게 유지됩니다. 물론 미끄러지는 것은 피아스트라의 단좌식을 가리키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너리스의 것입니다. 따라서 조스 버스테펜은 너리스와 피아스트리 두 드라이버 간에 차별이 있다는 말을 하며 맥라렌 내부에 약간의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기자들도 맥라렌 내부에서 영국 드라이버와 호주 드라이버 간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리스는 영국인이며 맥라렌의 가장 오래된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팀의 총화로 내부적으로 선호되는 드라이버입니다. 조스 버스테펜, 맥라렌의 아킬레스건인 내부 경쟁을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파파야 규칙으로 팀의 내부 공정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평하며 맥라렌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드라이버들 스스로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팀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스 버스테펜은 너리스의 차가 피아스트리의 차보다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그는 네덜란드 이후 특히 싱가포르 이후 충돌 이후로 너리스에 대한 뚜렷한 편애가 있었고 이는 트랙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며 너리스가 분명히 최근 경기에서 더 잘했습니다. 안드레아 스텔라는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나요? 안드레아 스텔라는 피아스트리가 너리스에 비해 단좌식에서 더 나쁜 성적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우리는 트랙이 추워지고 더 미끄러지며 너리스는 그립이 부족할 때 이러한 조건에 더 잘 적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세팅 선택이 피아스트리보다 너리스에게 더 유리한지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아스트리 자신이 약간 정신적 명료성이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이는 항상 그의 강점이었지만 현재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쿠에서 저지른 실수들, 많은 잘못된 코너링과 함께 바쿠에서의 실수들을 기억합니다. 사실상 첫 랩에서 벽에 부딪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들은 세계 챔피언이 할 수 없는 실수들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맥라렌의 실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열된 티탄을 플레이트의 선택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티탄을 플레이트를 확장시켜서 더 낮은 차체를 가능하게 하고 플랭크의 마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이 있으며 많은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있었습니다. 규정은 단 1mm의 마모만을 허용하며 이른바 마법의 블로이 이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현재 모터스포츠의 실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론과의 대화에서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플랭크와 스키드 블록의 마모 관리가 각 팀 전략의 핵심이며 팀들은 벤츠리 채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세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자동차가 최대한 낮게 달리려고 하는 이유는 벤츄리 채널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다운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규정 내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FIA는 브라질에서 지정된 지점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점검하여 마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술 지침을 도입했습니다. 언론과의 대화에서 한 기술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맹은 지정된 지점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티탄을 블록이 있는 지점에서 패드의 마모 준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정 기술 지침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팀이 규정을 준수하면서 티타늄 지지대를 추가로 마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라질 이후로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변경되었나요? 그들은 센서가 있는 지점뿐만 아니라 티타늄 플레이트가 있는 지점, 그리고 인접 지점에서도 패드의 마모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패드 마모 분석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맥라렌은 다른 팀에 비해 좀 더 어려움을 겪었으며 바닥과 플랭크를 더 많이 활용하여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에서 이를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맥라렌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 기술 지침의 결과를 더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세요. 기술 지침은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규정의 한 지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이는 규정의 한 지점을 지원하는 것이며 규정 자체에 새로운 지점을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즉, 과도한 패드 마모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어 지점 인접 지역의 다른 플랭크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주에서 맥라렌이 확실히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이는 더 적은 다운포스를 생성하게 되어 지금까지 보아온 맥라렌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맥스 베르스타펜에게 유리한 점입니다. 적지만 확실합니다. 페르난도 알론소는 이 AMR25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알론소는 말했습니다. 이 경주를 기념으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주와 이 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론소다운 결말입니다. MR25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서 더 이상 운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르클레르 중 누가 이 차와 이번 챔피언십을 더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샤를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소문에 따르면 그는 처음 4경기에서 2026년 페라리의 성능이 어떨지 지켜볼 것이라고 합니다. 경쟁력이 없을 경우 아마도 페르난도 알론소 대신 에스턴 마틴 옵션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보겠습니다. 비디오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세우의 발언부터 해밀턴의 발언, 맥라렌의 멕시코 문제, 그리고 2025년 레드불과 맥라렌 사이의 업데이트 및 브라질에서 도입된 기술 지침 문제까지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채널의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라스타에서 전하는 모든 것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